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MBC, 제주 신보, 제주 CBS가 공동 기획한 제주도지사 후보에게 듣는다.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선입니다. 제주 MBC는 제주 신보, 제주 CBS와 함께 도지사 후보의 철학과 정책을 검증해보는 토론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각계 전문가들과 채택한 10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돕고자 합니다. 지난주 녹색당 고은영 후보를 시작으로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5명의 후보들을 매주 한 분씩 모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토론에서 다뤄지는 질문들은 패널로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협의해 선정했고 후보 측에는 사전에 어떠한 질문지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주 MBC, 제주 신보, 제주 CBS가 공동 기획한 제주도지사 후보에게 듣는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도지사 후보의 주인공은 40년을 행정에 있다가 정치인으로 변신하신 분이십니다.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후보님. 네, 안녕하세요. 네, 사전에 질문을 전혀 드리지 않아서요. 네, 긴장됩니다. 약간, 긴장하셨을 수 있을 텐데 컨디션 괜찮으신가요? 예, 괜찮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예. 네. 지난 지방선거에도 출마를 하셨었어요. 본선에는 이번이 처음이시지만. 네, 4년 전에 예비 네, 후보 네. 했었습니다. 다시 출마를 결심하신 이유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제주도는 제주도 지사는 제주도를 구석구석 잘 알고 제주도민과 소통을 해왔던 사람이 도지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자유한국당 도지사 후보로 말씀을 하셨는데 자유한국당 하면 많은 분들이 신뢰를 좀 안 하세요. 그런데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도지사는 사실 당이 하는 게 아니고 또 정치가보다는 행정가가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 풍부한 행정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도지사 후보로서 적합한지 날카롭게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후보를 알아보는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본인을 소개할 키워드를 사전에 부탁드렸는데요. 준비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김방훈은 행정가이다. 김방훈은 행정가이다. 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년을 행정에 계셨고 뭐 요직을 두루 섭렵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행정 경험이 다른 후보와 가장 차별화된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73년도에 공직 시험을 봐서 기술직으로 공직 시작을 했고요. 행운하면 행운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기술직으로 도의국장까지 했고 그 과정에서 서귀포시, 남제주군청, 제주도청, 제주시청, 관공서 다 다녀봤고요. 그다음 행정직에 부시장, 시장, 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최종의 정무부지사까지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은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영광을 얻었습니다만 그 소중한 경험을 이제는 도민들께 도민을 미래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행정가가 지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본인이 선택한 키워드를 통해서 후보의 생각을 잠시 들어봤고요.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김방훈 후보에 대한 이미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유권자를 대표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들 모셨습니다. 저희 토론회에는 도내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인사 13분이 자문단으로 참여하셨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4분이 이 자리에 패널로 함께 해주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를 제주답게 주민자치와 생활정치를 강조하는 제주주민자치연대 강호진 대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며 행복한 나눔을 지향하는 사회적 기업 서미다의 김종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종현입니다. 섬다운 섬, 제주다움을 이야기하는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김태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안에서 제주 청년의 미래를 꿈꾸는 제주 청년 네트워크 유서영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서영입니다. 그 패널분들 아까 그 행정가를 키워드로 본인의 이제 짤막한 소개를 들으셨는데 뭐 다들 공감하고 인정하시고 뭐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도민적 입장에서는 일부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행정이라고 했을 때는 일반적인 이미지는 상당히 보수성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안정만 추구하다 보면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비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참신성, 창조성,
혁신성이 지금 제주 사회에 요구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좀 반론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랜 경험을 해본 결과 도민들은 사실 따뜻한 사람, 그리고 친절한 사람, 그리고 뭔가 말만 말고 진짜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도민들은 원하세요. 그러면서도 새로운 환경, 또 그러면서도 시대적에 맞는 공무원,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늘 마음속 깊이 생기면서 시대에 맞는 그런 그 공부라 하면 공부고 그런 생각 많이 갖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소통은 이제 강조하시는데 네. 상대적으로 반면에 또 역동성은 좀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또 일부 지적도 있거든요.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만은 그거는 지금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환경이 있었고요. 그러나 저는 지금 현재는 많은 도민들과 대화해 온 그 경험을 살려서 이제 앞으로는 정말 진정성 있는 우리 제주도의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앞으로 일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 의견. 네. 일단 이제 선거나 마케팅이나 차별화가 되게 중요한데요. 후보들 중에서 유일하게 행정가 출신이라서 차별화는 명확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동안 제주도 지방자치 역사를 보면 현직 지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행정가 출신의 지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도민사회에서는 행정가 출신 지사에 대한 장단점을 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또 때로는 이제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사가 행정을 모르는 건 문제지만 행정만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을 넘어선 비전에 대한 것들도 좀 많이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공무원 자체는 물론 틀에 박힌 그 법 규정 내에서 일을 하다 보면 도민들과의 괴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목적이 그 목적이 어떻게 탄생이 됐는가, 도민을 위한 길이 어떤 길인가 한 거를 해석을 하게 되면 도민과의 행정 업무 처리 과정에는 그리 어려움이 없이 도민들 호응 속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과거에 지사님께서 나름대로 다 비전 또 나름대로의 그 스타일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을 제가 모셔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융합해서 일을 하게 되면 아마 도민들하고 일하는 데는 그런 무리가 없이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뭐 초반부터 공방이 만만치 않습니다. 긴장됩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김방훈 후보에 대한 그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이미지, 패널분들이 뽑은 이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김방훈 후보에 대한 대중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유권자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참여하신 패널분들께서 후보에 대한 이미지 키워드를 뽑아주셨습니다. 뭐 소개해 주실까요? 네. 네, 저희 패널분들이 선택한 거꾸로. 키워드는요. 김방훈은 올드보이다입니다. 올드보이다. 네. 뭐 사실 도지사 후보 이번에 출마하신 후보들 중에는 뭐 가장 연장자이시기는 합니다만 뭐 단순히 그 나이만으로 저 키워드를 뽑았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야기 좀 들어보죠. 네. 예, 자연스럽게 두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거 연관되는 내용인데요. 실은 영화 올드보이 김방훈 후보께서 보셨을 거라고 믿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그 주인공의 오랫동안 격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자기의 깊은 내면에 대한 거는 이해하고 충분히 어떤 그 자기 성찰을 하지만 동시에 사회성 혹은 어떤 뭐랄까요? 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 소외되거나 격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그 올드보이라고 정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기에는 40년의 그 행정 경험이 상당히 중요한 그 가치와 의미를 갖고 있지만 또 반대편에서는 이 행정이라는 것도 정치적인 것, 또 지역 사회 소통의 관계,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여러 가지 리더십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장단점의 문제가 있고 실제로 또 연세도 많으시지 않습니까? 우리 후보들 중에서 그런 부분에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선택한 거로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뭐 반론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다 말씀하신 거예요? 뭐 다른 분도 뭐 마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저는 이제 그 가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 경험이 가장 많으시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행정을 73년도에 시작을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부터 이제 시작을 하신 건데요. 이제 젊은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아무래도 새로운 변화, 새로운 바람이 불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기성 정치인이다라는 이미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패널분들이 올드보이라는 키워드를 선택해 주시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민들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정말 편안한 그러한 환경, 또 도민들이 바라는 거를 들어주고 그거를 해소해주는 그런 거를 바라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도 물론 소득이라든지 생활 환경이라든지 그런 거 다 바라고 있고요. 또 물론 청년들의 일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성 일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미래 세대까지의 관심 이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관심 갖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대마다 흐름이 있고 다 시대마다 일할 그 방향이 다 달라지는 건데요. 제 자신이 이제까지 공직 생활하면서 독단적인 그리고 독주적인 그런 행정 업무를 해보질 않았습니다. 항상 듣고 그거를 해소하고 만약에 그게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안 되면 제도를 바꿔서라도 우리 제주시 실정에 맞는 그러한 그 과감한 그런 행정을 조용하면서도 과감하게 해왔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올드보이라고 해서 제가 위축되거나 하는 건 전혀 없고요. 다만 얼마만큼 열정을 갖고 하느냐 나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 또 지금까지 제 생활한 거를 한번 뒤돌아보시면 점검해 보시면 그 내용은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공감시켰어요. 그 연륜이 의미 있고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정치적인 흐름은 이제 급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도 뭐 대표적인 예입니다만 그리스도 그렇고 가까이 있는 일본 지방자치단체장들도 40대, 50대 기술론에서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행정 조직이 바뀌고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흐름에서 본다 그러면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정치적인 흐름과 지금 김방우 후보의 재인 입장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먼저 소통인데 저는 네. 주장하고 싶은 게 젊은이들과 또 기성세대와의 소통, 거리 좁히고 그와 같은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젊은 정치인이 나서서 지도자가 된다고 해도 이제 유아생, 초등학생 예를 들어서 그런 학생들에게 그 사람이 높이를 못 맞추면 똑같은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만 얼마만큼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이 필요한가. 그 소통에 의해서 정리된 것을 가지고 도정을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본인은 독단적이지도 않다, 경직돼 있지도 않다. 네, 그렇습니다. 충분한 소통으로 올드보이의 네. 이미지, 우려를 불식시키겠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는 키워드를 통해서 김방훈 후보에 대한 면면을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주의 현안에 대해 김방훈 후보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패널들께서 제주 현안과 관련해 분야별로 핵심적인 질문을 준비하셨습니다. 질문을 듣고 김방훈 후보는 자신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강호진 대표 질문해 주시겠어요? 그 올해는 또 4.3 70주년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많은 행사가 있었고 그리고 국가 추념일도 성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반면에 또 같은 당의 대표이신 홍준표 대표님이 4월 3일 날 같이 오시긴 하셨는데 관련해서 4.3을 또 폭동으로 몰고 가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발언을 통해서.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같은 당 후보로서 좀 어떤 입장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민한 부분 같은데요. 유족분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예민한 부분 같은데 당시 홍준표 대표가 4.3을 폭동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4.3이라는 날짜부터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유족들한테 과연 유족들이 원하는 지금까지 4.3이라는 표현을 해왔기 때문에 4.3이지 사실상 그날은 우리 습격받은 날 아니 폭동을 일으킨 날 김달삼이가 폭동을 일으킨 날이거든요. 우리 선량한 우리 도민들이 희생당하지 않은 날입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온 건데요. 아마 유족들이 앞으로 이 부분에서는 굉장한 관심을 가져도 될 거 아닌가
참고로. 왜냐하면 자기 아버님, 자기 관련된 유족들이 희생당한 날은 그날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많이 희생된 날을 가지고 날짜를 지정해야 될 건 이제 폭동한 그날을 해서 4.3이라고 지금 표현이 돼 있는데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한다면 아마 유족들 분들이 마음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4.3만큼은 세월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시에 공포 속에서 총살을 당했고 그 공포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피해 부분이라든지 정신적 피해 당연히 보상 국가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우리 자유한국당도 또 저 역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4.3 특별법 개정 해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홍준표 대표님의 발언 내용과 예. 후보님의 견해는 일치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일치하는 것보단도 예, 4.3에 대한 정립이 4.3이라는 그 날짜가 과연 옳은 것이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유족들 분들이 학살당한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 진상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예. 4.3의 정의는 과거 한나라당도 동의해 주듯이 1947년 3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예. 그걸 포괄적으로 4.3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거 앞에 거 딱 떼버리고 4.3만 딱 부각시켜서 발언한다는 것은 70주년을 맞아가지고 이제 도민들과 국민들의 추모적 분위기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냐. 말씀하신 대로 유족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오히려 사과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좀 견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사과 표현이 뭐 잘못된 말씀은 아니고요. 폭동이다라고 표현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정리된 거는 4.3 사건으로 정리가 돼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진상조사 보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표현을 했는데 유권자들의 마음을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다라는 표현에서 왜냐 희생당한 날이 아니기 때문에 폭동한 날이기 때문에 일으킨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이해하고 덧붙여가지고 어쨌든 원래 또 4.3 특별법 개정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후보님 말씀처럼. 네,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 가지 배보상 문제라든가 수영이 명예회복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정치 정치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이 법안 통과를 사실상 반대하기 때문에 진도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당의 도지사 후보님으로서 이를 좀 풀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그거는 저 홍준표 대표도 배보상 확실하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외에 제도적 문제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지원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이미 얘기했고 건의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4월 국회가 열리면 이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도 자유한국당도 반대하지 않고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돼서 좀 시간이 길어져 좀 죄송합니다만 조금 저는 개인적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요. 이게 4.3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게 신문 기사나 이런 걸 찾아보면 이미 70년대에도 4.3 사건이라든지 4.3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 당시만 해도 굉장히 그 뭐랄까요? 이 치안 정권 중심에 굉장히 이 탄압이 굉장히 강했던 시대인데도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와서 또 폭동 아니면 피해 관계에서 4.3의 기간 지정일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유족들의 마음을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다는 뜻에서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간 날이 분명히 있는데 학살이 많이 된 날이 있는데 왜 폭동한 날을 했을까 그런 의구심을 낸 것이지 그거를 잘못된 걸로 표현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 때 국가 기념일로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추념일로 죄송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충분한 논의 없이 지정한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추가적으로 드린 말씀. 그거는 유족과 당시에 지금 현재 4.3 그 사무실 그 관련된 분들하고 충분한 얘기가 됐는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뜻에서 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김종현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셨죠? 네. 그 출마 선언하실 때 내국인 카지노를 유치하겠다라는 공약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제 카지노라고 하는 건 이제 본질적으로는 이제 허가된 도박입니다. 그래서 반대급부의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뭐 도박 중독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개념 왜곡이라든가. 그래서 매우 제한된 지역에 제한적 대상을만으로만 허가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폐광 지역에 경제적 위기가 도래하자 아주 제한된 시기에 한해서 이제 강원랜드라고 하는 내국인 카지노가 극약 처방이죠. 이제 경제적 극약 처방이 내려졌는데요. 과연 제주가 그런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내국인 카지노가 필요한 이유, 그 방안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물론 카지노 산업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우리 경마장 역시도 시설할 때 당시에 그런 논란이 많았고요. 또 이 카지노 관계에는 도박 도시가 될 거 아니냐. 물론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자살률이라든지 거기에 폐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들이 지금 외국에 가면 다 사실 카지노를 이용하거든요. 경쟁력 없이 이용을 합니다. 취미 삼아 관광 가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제주도가 앞으로 카지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복지에 대해서 재원 마련이라든지 우리 제주도 지역적 한계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대학생이 등록금 문제, 제주도의 노인 어르신들이 병원 관계 관련해서 서울 간다든지 앞으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복지, 지원할 수 있는 재원, 과연 뭘로 할 것인가. 또 그렇다고 해서 카지노를 해서 그 재원 1조, 예를 들어서 1조 원의 재원을 마련한다. 그 재원을 가지고 할 수도 충분히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카지노 산업이 우리 제주도 도민들한테 피해가 되느냐. 물론 환경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다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주도 도민한테서는 참여할 수 없는 기회도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일정한 기회를 참여할 수 있더라도 부담 없는 선에서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했던 거고요. 예. 그 강원도 정선에 이제 내국인 카지노가 있는데요. 2000년에 오픈했습니다. 2000년에 정선군 인구와 지금 인구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아니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네. 제가 이 카지노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마침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완전히 할 것이다라고 네네. 생각을 해서 하신 것 같은데 바람직한 그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쉽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물론 당연히 도민들과의 대화, 소통이 필요한 것이고 이게 앞으로의 우리 방향이 제주도의 방향이 4차 산업 시대의 방향이 이 산업 아니면 안 되겠다. 재정 확충이라든지 도민 복지를 위해서는 뭔가 벌여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국인 카지노도 검토해 볼 수 있다라는 뜻에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네.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예. 그건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앞서 얘기 드렸지만 강원도 정선의 인구는 내정 카지노 이후에 오히려 20% 이상이 감소했거든요.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거는 생활 환경상, 교육 환경상 안 좋은 기능들이 있어서 오히려 도민들의 삶의 질은 좀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을 잘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델 삼으면 오히려 더 나은 환경으로 갈 수 있다고 반대적인 생각도 합니다. 네네. 일단 먼저 선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그 내국인 카지노 관련해서는 사실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상당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안 됐던 것이고 지금 상황은 정치적으로 정권이 바뀌었고 그리고 야당이신데 지금 중앙정부라든가 정치권에서는 내국인 카지노에 대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근데 야당 후보로서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헛공약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좀 반론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다. 아까 검토 쪽을 얘기했는데요. 제주도의 현실, 국제 자유도시, 또 내국인이 와서 과연 내국인들이 오셔서 할 수 있는 관광 그 기본 인프라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적극적인 중앙 부처라든지 정부에다가 또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추진할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선 도민 공론화 의견 수렴 그렇죠. 뭐 이렇게 간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더 질문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서영 대표께서 질문 준비하셨죠?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진행된 제주 청년 실태조사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이 실태조사 결과에 보면 연령이나 주거지, 성별 이런 거에 상관없이 가장 주력해야 할 정책 순위 1순위로 꼽힌 것이 있습니다. 뭐일 것 같으신가요? 여성이요? 여성이 아니고요. 바로 고용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고용 환경에 대해서 제주 청년들이 느끼는 어떤 불안이라던가 뭐 그런 부분들이 불만족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후보자께서 내신 그 청년 일자리 관련된 정책 중에
청년들이 도내 중소기업에 뭐 2, 3년 정도 근무를 하면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주는 이런 정책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이제 지역 내 기업,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이제 대학생들 학자금 대출 상환을 해주는 이런 정책인 것 같은데요. 사실상 이 정책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지금 도내의 중소기업 그 85%가 4인 이하의 영세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좀 들긴 하고요.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미스매칭에 대한 문제를 과연 이 정책으로 해소할 수 있을까? 그리고 도민들이,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고용환경 개선, 근로환경 개선 이런 부분들을 이런 정책으로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취약하신 것 같은데 어떤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고용센터에서 구인 구직난을 보면 미스매치가 안 돼가지고 구인난, 구직난 다 따로따로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사실 아까 등록금 관계도 말씀드린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인난이 이 중소기업 업체에서 사람이 안 오니까 그러면 젊은이라도 일단은 등록금을 지원해주고 일자리 2, 3년 동안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은 제외입니다.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하고 청년 일자리도 해소하는 그런 그 논리로 지금 제가 정책을 말씀을 드린 건데요. 물론 제주도 지역의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미약합니다. 그런 부분에 미약하지만 그래도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일부 청소년이라도 그런 환경에서 생활하면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그런 정책을 내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제 요 조사에 보면 제주 청년들이 이제 제주도에서 나의 능력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비율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도내에서 나의 꿈을 실현할 만한 어떤 기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꽤 높은 편인데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단순히 학자금 대출만 상환을 해주고 도내에 잔류하게 하는 것이 이제 미래지향적인 정책인가라는 의구심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우리 제주도 산업별로 구분하던 관광산업이 대부분인데요.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그 일자리가 지금 대부분이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이 거기에서 그 종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자꾸 이직을 하고 하는 거를 자꾸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그대로 놔둘 수 없는 현실이고 그렇다고 해서 2차 산업에 다른 그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환경이 아직까지는 지역적으로는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우리 정책 개발로 인해 가지고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통 이제 많은 이제 청년 문제가 관심이다 보니까 이제 뭐 재형저축을 하겠다, 어떤 이제 소득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정책들이 많은데요. 근본적으로는 지역의 이제 경제 환경과 기업들의 환경이 미래지향적으로 좀 이제 혁신할 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산업들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혁신하면서 미래에 맞게 대응하는 좋은 이제 활력적인 생태계를 만들 거라고 하는 부분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청년 정책이라든가 경제 정책이 좀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네, 뭐 더 없으신가요? 네. 그럼 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일 교수님. 네. 저는 아무래도 도시 건축 쪽이니까 개발에 관련돼서 좀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김방호 후보께서 싫어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약을 쭉 들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이 공론화를 거친다는 단서는 달았습니다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신도시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지역의 어떤 갈등 구조를 해소한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랄까요, 이 여러 가지 대규모 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중수도 사업을 의무화하겠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행태로는 토목 중심의 대규모 개발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읽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재직하고 계실 때 오라관광단지, 우리 제주 사회를 뜨겁게 달갔던 오라관광단지에 대한 개발에 대한 허가도 났댔습니다. 물론 직접 하신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토목 중심의 대규모 개발을 지향하고 계신 듯한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다면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환경을 베이스로서 발전하겠다고 우리가 계속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그거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즉 다시 말씀드려서
후보께서는 제주도의 도시 개발을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좀 비전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도지사가 되시면 뜨거운 감자인 오랑관광 단지 개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두 가지만 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네, 일단 뭐 김태일 교수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생활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시 과밀화 현상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공동화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 과밀화든 공동화 현상이든 다 생활 환경은 안 좋은 입장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제주시가 과밀화로 인해 가지고 상하수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통, 뭐 환경, 삶에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 서귀포이신 경우에는 인구가 근래에는 증가되고 있지만 감소가 지속되어 있고 이런 것이 균형적인 발전 없이 계속 간다고 했을 때 서귀포시는 공동화로 인한 경제부터 모든 게 피폐가 될 것이고 제주시인 경우는 환경이 삶의 환경이 안 좋아질 것이고 이런 부분을 그대로 놔둬야 되느냐. 앞으로 인구는 1년에 1만 5천에서 7천 명이 1년에 증가되는데 그러면 이 증가되는 것을 대책 없이 놔둬야 될 것인가. 저는 기존 시가를 놔두고 동제주시, 서제주시를 해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약 30만 평의 그 신도시를 아주 택지를 개발하고 도시를 새롭게 가야 된다. 동제주시, 서제주시 이런 뜻이고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 삶의 환경을 더 쾌적하게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고 오라광장 단지 관계인 경우에는 뭐 아까 도지사가 되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되든 안 되든 오라관광단지 관계는 그 환경 도시 관련 없이 우리 도정에서 수십 년 동안 그 지역은 관광단지 지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외국에 가서 투자 유치를 해왔던 곳입니다. 제주도가 유치를 해왔던 곳인데 계속적으로 했는데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부도나고 지연되고 뭐 보류되고 하면서 계속 지어왔는데 일정한 투자자가 이제 나타나서 거기를 이제 개발을 하려고 지금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시작하는데 지금까지도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여기가 기후 환경이 수려하고 개발되지 안 된 곳이었으면 검토해야죠, 새롭게. 하지만 선문화 축제하면서 이미 개발이 돼 있던 곳이고 이용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고 하면 고용 창출이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 부분에는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추가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동쪽 서쪽의 택지 개발 말씀하시는데 재생이라는 흐름이 국가적인 큰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거는 택지 개발보다는 있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초점인데요. 그거하고 관련성에서 짧게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원도시 부분에 대해서는요. 꼭 원도시만은 아닙니다. 예. 아무튼 원도심인 경우에는 저는 도시재생 사업을 분명히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밀화해서 물론 문화재 부분이라든지 기존 문화 이런 부분은 관광 부분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하되 나머지 구역에는 고밀화 정책으로 가가지고 젊은 장년층들이 들어오고 거기에 상가가 활성화되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소신을 갖습니다. 그 관광개발과 관련돼서 이제 시기별로 관광개발이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비용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도시 기능이 충분했고 인프라가 충분했고 그다음에 숙박도 좀 부족했고 일자리도 필요했기 때문에 관광 개발에 대한 도민들의 여론이 높았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상하수도도 포화되어 있고 쓰레기 문제라든가 도시의 기본 인프라 기능이 이미 한계치를 넘어서는 국면입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개발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 비용이 과거보다 훨씬 더 커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숙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포화 상태라고 하는 우려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발생하는 사회적 가치는 이제 줄어드는 상황인데 지속적으로 이제 개발만을 주장한다라는 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노영타워 허가를 보니까 우회도로에 한 36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개발 사업자한테는 한 70억 정도만을 부담시키는 것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개발에 따른 사회적 비용들을 도민이 부담하는 걸로 전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비용들이 충분히 개발 사업자한테 전체적으로 부담될 수 있는 환경적 개선이 없는 개발은 좀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첫 번째 얘기하는 도시 확산 그거는 아니고요.
계속 인구가 증가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기존 시가지 과밀인데 또 계속 그 상황에서 있을 수 있게끔 하는 건 안 되거든요. 도시 개발은 해야 됩니다. 해줘. 신도시를 개발해서 인구 증가되는 양을 분산화해서 가야 된다는 거는 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거는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노영타워 그쪽 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 사회적 기반 시설 자체는 인구 증가에 따라서 관광 변화에 따라서 미리 기반 시설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맞춰서 이거를 부담을 시키는 거거든요. 사실 이 부담이 옳은 것인가 이거는 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왔으니까 당연히 이런 발생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부담을 해라. 그런 지금 논리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인구가 이렇게 갈 것이다. 25년 뒤에 앞으로 관광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예측 가능한 그 우리가 계획이 서 있고 그거에 따른 기반 시설이 돼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돼서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지금 현재적 상황이 이제 안 돼 있는 상황이죠. 안 돼 있는 상황이기 그래서 때문에 하수도도 넘쳐가는 상황인데 네. 그렇다면 지금은 전체적인 것들을 좀 새롭게 재구성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도시 기능의 인프라를 개선하는, 그러니까 상하수도라든가 쓰레기 문제를 개선하는 문제와 네. 도시 기능을 확장해서 더 많은 인구를 유입하는 개발을 하는 문제는 두 개를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좀 의견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도시계획이라는 게 다 각자 나름대로의 주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 가지로 정립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는 부분도 들어오는 그 사업자가 상하수도 문제, 다 쓰레기 문제, 제시하는 요건을 다 충족시키겠다고 그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최종 승인까지 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논란이 되겠지만 하나하나 서로 간에 대화로 풀어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관해서 짧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질문인데 그러면 오라관광단지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입장이시긴 한데 예. 그러면 후보님께서는 이미 행정구역도 동서로 나누겠다. 예. 그리고 도청도 현재 제주시권에서 서귀포권을 옮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라관광단지가 만약 구체화됐을 경우에는 상주 인구 포함해 하루 5만 6만이거든요. 제주시 중심이 더 가파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런 논리라면 후보님이 내신 도청의 산남 이전 공약이나 지역균형 발전과는 오히려 역행하는 게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아니 그 5, 6만 인구가 거기에 계속적으로 상주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거기에 계속적으로 이용한다고 봐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귀포시 지역에 피폐된 예를 들어 공동화 현상을 놔둘 수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도청을 산남 이전 부분에서는 짤막하게 얘기하면 논란이 사실 많습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왜 도청을 산남으로 이전해서 저 표를 일단 오라관광단지 것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광단지 건만큼은 이동하는 저 수단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지역 전체적으로 골고루 경제 활성화라든지 그러한 유동 인구로 생각을 하시는 쪽이나 더 비중이 더 많다고 봅니다. 일단 적극 찬성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짧게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고 네. 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오라단지 부분 관련해서 아까 이제 하수나 쓰레기 처리 계획만 적절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추진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전 자본 검증과 관련된 내용이 계속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그 사전 자본 검증 결과와 관계없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건 지금 현재 자본 검증 규정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50만 평방미터 이상의 대규모 사업들까지는 자본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례가 이미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자본 검증도 중간에 하지 말고 초창기에 해서 이 기업이 정말 신뢰가 있는가, 투자 여건이 된가 한 거를 미리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아니면 투자가 안 되도록 이거를 해줘야 기업도 우리 제주도도 신뢰를 쌓을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오라단지에 대한 사전 자본 검증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이루어지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투자의 신뢰성을 이루는 부분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의견도 피력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사업이 신청할 당시에는 그런 제도가 없어서 그 제도에 의해 가지고 전부 마쳤는데 갑자기 나온 게 자본 검증이거든요. 법이 없는.
이게 신뢰성이 잃었다는 얘기죠.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예. 얘기시네요. 네. 네. 일단 저희가 그 네티즌 여러분들의 질문도 받았습니다. 네. 그 질문을 제가 좀 대신해서 드릴까 하는데요. 사전에 그 SNS를 통해서 네티즌들의 질문을 받았고 그 중에 하나를 골랐습니다. 지금 네. 질문 드리겠는데요. 공항 주차 문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예. 공항 주차장에 상주하는 렌터카 업체를 외부로 나가라고 하고는 그 자리에 다시 렌터카 순환버스들이 들어와 주차장을 차지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은 다시 공항 주변 불법 주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해결책을 묻고 싶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뭐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공항 주차 문제 부분에서는 작년, 재작년 그 눈사태, 폭설로 인한 사태로 교통 대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차량 그 흐름 때문에 교통 주차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가 나왔고요. 이 부분에서는 인근에 주차장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마 공항 또 교통 그 대중교통 대책에 의해 가지고 공항 터미널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결을 해서 주차 시설 또 그거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거를 아마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공방이 아주 치열하게 오고 갔는데요. 예, 잠시 숨을 돌리고 가겠습니다. 네. 장안의 화제죠. 이름하여 OX 퀴즈. 네. 그 간단한 질문들을 몇 가지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짧게 질문 3가지를 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은 저기 OX판으로만 대답을 할 수 네, 있습니다. 네. 네, 질문을 듣고 바로 OX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나는 정치에 나선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 OX 들어주세요. X 드셨네요. 네. 네. 뭐 지난번 선거 때 이제 본선 진출 못하시고 그러셔서 약간 그런 후회를 하셨을 수도 있었겠다 싶었는데 아닌가 봅니다. 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치에 들어간 걸 정치라고 생각은 않고요. 또 도지사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행정가가 해야 되는 것이다. 물론 정치 경험가도 할 수도 있는 업무지만 그렇지만 소상 알고 도민들의 마음을 속속에 알고 있는 행정가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후회는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나는 평소에 일주일에 2번 이상 직접 쓰레기를 버린다. OX 들어주세요. 안 버리십니까? X래요. 네.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폐지 주장을 제가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직접 안 해보셨는데 왜 폐지하자고 하시는 겁니까? 소통을 많이 했거든요. 네. 사실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 전에 어린이들한테 그 공약상 건의를 들어봤는데요. 어린이요? 예, 어린이 네. 녹색 어린이 재단에서 네. 실시한 그 행사인데 어린이 5학년 어린이가 요일별 배출 싫어요. 집에 쓰레기 쌓입니다. 요즘은 차에도 쌓입니다. 또 어떤 데는 가면 청년들인데요. 이거 정말 없애야 됩니다. 왜요? 하니까는 자기가 치킨을 친구들과 사 먹었는데 치킨 먹은 후에 버리려니까 일주일 걸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는 종이 따로 비닐 따로 콜라병 따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정말 불편했습니다. 근데 이것만큼은 스트레스 안 쌓이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많이 들고 실제로 버리진 않지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불편을 해소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도정에서도 그걸 이해하고 많이 완화시킨 걸로 저는 그렇게 압니다. 짧게 그럼 결론적으로 집안의 쓰레기는 누가 버리시는 겁니까? 지금 집안에요. 지금 안 사람하고 둘이 있는데 많이 발생하지는 않고요. 제가 그 집에 가족이 가구점을 해요. 가구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는 주로 버려지는 게 종이, 스티로폴, 비닐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데 그거는 모았다가 옆에 그것도 사실 모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불편했죠. 비 온 날 같은 때는 종이가 적고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했죠. 하지만 감수해 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요일별 배출제는 예. 그 부지사로 계실 때 추진했었던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뭐 폐지하자고 이야기를 하셔서 유권자들이 듣기에는 본인이 있을 때 추진했던 정책인데 예. 왜 폐지하자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직원한테 보고를 받습니다. 제주시에서 쓰레기 요일별 배출 계획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보고를 받고는 안 된다. 이 부분은 굉장히 생활에 불편을 가져온다. 안 된다. 그리고 왜 제주시만이냐. 하게 되면 서귀포시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하게 되면 도 전체로 가야 될 것이고 이 부분에는 굉장히 깊은 검토가 돼야 된다. 일단 보고를 드려라. 근데 보고를 드렸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됐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보고를 드리면 지사님한테 보고 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지사님이 판단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판단에 의해서 진행이 됐는데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저는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성상별로 묶어라. 최소화시켜라. 불편하지 않도록. 맨 처음은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만 버리게 계획해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후보님은 그 정책에 대해서 반대했었죠. 긍정적으로 여기지 않았었는데 네네. 수장이 결정해서 갔다. 예. 뭐 이런 거예요. 심지어는 그만두기 전까지도 시간에 대해서 조정을 하도록 지시하고 나왔는데 지금까지도 안 됐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도 이거 궁금했어요. 나는 이번 선거에서 보수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OX 들어주세요. X 드셨습니다. 네. 네. 뭐 선거 완주하시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신 것도 같고, 네. 뭐 패널분들 이야기하실 거 없으신가요? 혹시 김방훈 후보로의 단일화도 안 되는 겁니까? 김방은 후보로 단일화는 저는 합니다. 네. 분명히 할 거고요. 근데 지금은 시기는 늦었다고 봅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겁니다. 도민들이 정말 그러한 것을 보고 싶어 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에 이름은 나오시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투표용지에 김방훈 이름 분명히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진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주 현안과 관련한 질문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강 대표님이 먼저 시작하실까요? 예, 지금 또 발표하신 공약 가운데 어느 정도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제주도청을 어쨌든 서귀포로 이전하겠다라고 네. 상당히 파격적인 공약입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지금처럼 제주시 집중 현상을 타파하는 중요한 정책일 수도 있겠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예. 그럼 도청이 이전하면 도에도 가는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현 계획 있으시면 약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청 이전 이슈화되니까 전화도 많이 받고요. 또 그에 대해서 걱정, 우려하는 사람도 사실 많습니다. 물론 서귀포 지역에서는 그런 사람이 전화가 없었고요. 근데 지금 현재 제주시 쪽의 과밀화는 분명히 이해하실 것이고 우리 도청 기능이 굉장히 비대해졌습니다. 굉장히 도민들이 불편해야 합니다. 왜냐? 행정 업무 대부분은 시에서 이루어졌다 왔는데 자기 관련된 업무는 도에까지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 가도 해결이 안 되고 도에 가도 이제 확실하게 정리가 안 돼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의 기능을 행정시로 과감하게 집행까지 예산까지 과감하게 넘겨줘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약간 그렇게 도청의 해왔지만 서귀포시 이전하고는 다른 결이고 아무튼 그 부분에서는 예. 기능을 정리하면서 해도 된다. 다만 하더라도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많은 도민들과의 소통, 대화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정책이라든지 기획 이런 부분은 가도 또 아니면 서귀포 지역에 맞는 관광 또 아니면 1차 산업 감귤이라든지 이런 분야 기능별로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도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결론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붙여서 여쭤보면 도청으로 간다는 얘기. 그 후보님께서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 어쨌든 도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건 어쨌든 여기 있는 도청을 신제주에 있는 도청을 네. 서귀포로 옮기겠다고 다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예. 말씀을 들어보면 그건 아니고 예. 권한을 행정시로 대폭 이양하면 예. 해결될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혹시나 또 필요하면 관광이라든가 농업부서는 서귀포로 갈 수 있다. 그쵸. 이 정도 뉘앙스인데 그러면 발표하신 거는 약간 저희가 받아들이긴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예. 기능을 옮기더라도 예. 서귀포의 기능이 너무 환경이 균형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균형 발전을 위한 측면에서 그러한 그 일부 기구를 서귀포 측으로 또 핵심 그 기구는 만약에 주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기 때문에
행정시에 남겨두고 그런 부분을 검토할 수 그러면 있다는 도청의 얘기죠. 핵심 예. 일부 부서를 예. 서귀포 지역으로 예, 옮긴다. 예. 이 정도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질문은 이제 이전의 문제인 거고 또 후보님 말씀하신 강조하신 거는 기능을 재분배하겠다. 기능을 이제 분배해서 기능 원활하게 돌아가겠다는 말씀인데 뭐 일리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좀 모순인 게 지금 이미 이 이전 정부에서 했던 그 중에 혁신 도시 또 주요 공기업들을 지방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정말 성공했을까? 하다 보면 성공하지 않은 정책들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불편과 오히려 이용자, 사용자들도 다 불편한데 굳이 그런 것들을 기능을 재분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이전하는 것 자체도 이미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문제가 많은데 그걸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가에 대한 반론이 좀 생기긴 합니다. 혁신도시 말씀하셨습니다만 혁신도시가 제가 실무 과장할 때 당시에 서귀포 지역으로 결정을 하고 그쪽으로 지금 혁신도시가 가 있는데요. 그 과정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왜 제주시를 놔두고 서귀포까지 가느냐 이런 그 얘기가 있었는데요. 따지고 보면 서귀포 지역의 균형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도청의 기능을 옮겨서 외곽지로 옮겨서 성공한 사례는 육지부에도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지금 감사위원회가 서귀포의 도 기능이면서 서귀포에 가 있고 그래 독립기관이지만 아무튼 그와 같이 서귀포 지역의 환경, 서귀포 지역의 산업에 맞는 기구는 가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 도민들이 정말 실제로 불편하다. 실제로 도민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까지도 생각했습니다. 그럼 각종 도시위원회 회의할 때 서귀포까지 넘어가야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무슨 새마을 지도자 분여회 회의 있다. 도 분여회. 서귀포까지 아이고 어떻게 갈 거라 이런 얘기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게까지 생각합니다. 그거는 제주에서 하되 도청에 관련된 업무, 관련된 부서가 도로 넘어오는 거죠. 제주시로 오는 겁니다. 후보님께서는 이전은 하시겠다는 건 확실하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기능을 그렇게 분배하겠다는 얘기죠. 일단 알겠고 이어서 그 지금 행정 계층 구조는 아니시고 행정 구역을 동서로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무슨 성산포에 하든 대전에 하든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4년 전 도지사 출마하실 때 그때 분명히 기자회견을 통해서 행정 계층 구조 구체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해서 주민투표로 결정하셨겠다라고 발표한 게 있어요. 근데 이번에 다 싹 빠져버렸는데 이에 대한 혹시 입장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행정 그 시를 제가 동서로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행정구역 말고 단계고요. 행정 계층 구조. 그 다음으로 아까 기초자치단체 부활 관계는 그것이 지금의 정책에는 빠져 있지만 이제 기능을 재편을 해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이렇게 해서 구분이 돼서 기초자치단체 부활 관계는 앞으로 도민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결론 지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지사님 되시면 임기 때는 어쨌든 해결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유 대표님. 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그 여성 관련해서 3대 여성 정책 발표를 하셨습니다. 네, 그 정책에 보면 여성의 도정 참여 비율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또 내놓으셨는데요. 이제 현재 제주도 소속 각종 위원회에 그 여성 참여 비율이 법률상 기준치인 4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목표치를 42%까지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30%대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특히 좀 전문직이라고 하는 기술심의위원회라던가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5%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율입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인원당 전체 인원의 1명, 2명 정도가 이제 그 위원회에 속해 있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여성 참여 비율을 어떻게 확대하실지 좀 현실적인 방안 제시해 주시고 확대하시면 몇 %까지 확대하실지 구체적인 수치도 좀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 성차별을 없애고 또 여성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42%까지 기준을 마련한 건 맞고요. 근데 자원이 사실 없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예를 들어서 자원을 뽑으면 특히 기술 분야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원 없어서 육지부에까지 체크를 해야 될 정도로
우리 입장에서는 순수한 제주도 여성으로서 그 관련 부서의 전문가, 학계 뭐 이런 부분을 필요로 한데 사실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 발굴을 제일 먼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그 다음 이런 부분들은 확산시켜 나가면은 도정 참여하는데 여성분들이 크게 비율 높이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자원이 없어서 안 되어 왔고 안 되는 것이지 자원 발굴과 그러한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해소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같은 문제로 이제 청년 참여 비율 확대도 이제 같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같은 대답을 제가 들었어요. 이제 청년 참여 비율을 뭐 5%에서 최대 뭐 30% 이상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기본 계획 안에 그런 게 들어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청년 전문 인력이 없다. 그리고 뭐 관련돼서 뭐 이제 할 수 있는 위원회에 역량이 되는 친구들이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예. 실제로 이제 그러려면 찾아보시지도 않지 않았나 막 이런 얘기들을 청년들 사이에서는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사전 조사도 안 되어 있고 전문 인력에 대한 그 조사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공약으로 몇 %까지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무의미하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현실적인 그 방안을 좀 물어본 것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성 참여 비율 뭐 몇 %까지는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공약도 같이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대학생들, 청년들의 자원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학교와의 관계, 학교와의 그 평상시에 그 자원을 충분히 파악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청년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여성 부분에 대해서는 YWCA라든지 여성 단체를 통해서 자원을 충분히 찾으면 충분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도 여성 단체와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해소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제가 이제 여성 정책을 좀 바라보니까요. 그래도 이제 공직에 오래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공직 사회에서 여성 공무원의 지위라든가 위치를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성 공무원 비율은 30% 이상 상당히 높은데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더라고요. 혹시 공직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를 어떻게 높이실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적이 있으신지 혹시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여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평상시 여성 하게 되면 따뜻한 마음, 도민들과의 접촉할 때 당시에 그 분위기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고요. 여성 공직자들이 30%이면서도 고위공직자는 없다는 그 부분에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그 고위공직자가 되게 되면 인사 부분에서 그 근무 평정 그리고 또 몇 프로는 특혜적인 그런 발탁 인사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조직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발탁 인사 부분이 필요하고요. 평상시에는 그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여성 공직자상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또 그렇게 하면서도 배점 기준, 인사 평정 그 점수 기준 관계를 좀 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있게 되면 아마 여성 공직자들이 고위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높아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습니다. 김 대표님 이번 질문은 질문과 답변을 조금 짤막하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공약을 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도 만드시고 뭐 드론이라든가 스마트 농업, 뭐 교통수단이나 태양광 발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 제주에 미치는 위기와 기회가 어떤 것인지, 어떤 대응을 갖고 계신지, 대응책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경제포럼에서 세계 경제포럼에서 앞으로의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창의적인 교육이다. 미래에 대한 창의적인 교육이 일단은 먼저 돼야 된다. 새와 알파고와 그 이세돌 구단이 바둑 대국에서 나왔듯이 거기에서 창의적인 바둑 한수 79수라는 한수 때문에 그 많은 기부가 외워 있는 알파고를 이겼던 그런 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었지만 아무튼 4차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가오는 직장이 49%가 향후에 2030년이면 없어질 것이다. 새로운 일자리가 나올 것이다. 이런 그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그런 기구를 구성해 가지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정책을 내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 후보님, 예, 패널분들, 예, 어느새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 유권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제주도 도민을 주인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주인님, 머슴은 정말 말 잘 들어야 되고, 말 잘하는 것보다는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정말 훌륭한 그 사람보다는 정말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가가 과연 도지사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행정가가 해야 될 것인가, 이는 도민들이, 주인님들이 판단입니다. 머슴을 부리기 위해서는 잘 판단하셔서 우리 제주도가 미래에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후보자의 철학과 비전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제주도지사 후보에게 듣는다 세 번째 시간으로 바른미래당 장성철 후보와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